보정, 세 번째가 정사 기하 보정, 마지막으로 영상을 모자이킹을 하는 과정이 전체적인 영상 처리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방사 보정이 레디오메트릭 코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상훈이가 한번 읽어. 센서에 의해 관측되는 전자기파는 센서와 집중한 물체 간의 지연, 대기 효과 등에 의해 왜곡되는데 이러한 오차를 고정계수 등을 이용해 수정한 후 지상 지형 기물에 대한 순수한 반사값을 구하는 작업. 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전자기파로 태양에서 오는 전자기파 에너지가 내가 관측하고 싶은 어떤 물체에 도달을 해서 얘가 다시 위성 센서에 들어오게 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에 있는 카메라로 어떤 대상 물체를 이미지화해서 사진으로 찍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그 카메라를 바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모듈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위성은 지구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요? 500이나 700km 먼 곳에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다양한 오차가 발생하거나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보정하는 과정들이 대기 효과에 의한 왜곡을 또는 그러한 오차를 보정 예술을 이용해서 수정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가 성능이 아주 좋아서 본관 옥상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성완역에 지금 친구가 오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려면 그 사이에 먼지라든지 뭔가 뭐 구름이라든지 안개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겠죠? 그런 원리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정해주는 어떤 반사값들을 생성하는 과정이 방사 보정이겠고요. 정사 보정은 지형의 기복을 갖다가 보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성이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바로 바라보는 지점의 거리가 제일 가깝고 옆으로 보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럼 거리가 가까운 쪽과 멀어지는 쪽에 GCP 좌표를 넣어서 좌표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정사 보정이 필요합니다. 기하 보정은 이러한 정사 보정을 통해서 이미지에다가 좌표를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DSLR 카메라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찍었는데 만약에 우리 학교를 찍었다 또는 드론을 가지고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사진에 찍혀져 있는 이미지에는 좌표가 없어요. 그렇죠? 좌표라는 건 경유대 좌표 또는 UTM 좌표의 어떤 좌표가 없기 때문에 그 좌표를 넣어주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지오메트릭 코렉션, 즉 기하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다가 이런 기하학적인 왜곡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서 좌표를 넣어주게 되면 벡터 데이터인 수치 지형도의 수치 지도나 또는 지적도의 연속 지적도와 같은 다른 형식의 벡터 데이터를 중첩, 오버레이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아주 효과적으로 위성 영상하고 비교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하 보정에 대한 간단한 개념적 원리인데 여러분들 교재 110페이지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이 같이 소개가 되어 있고 또 분류를 하는 과정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기하 보정은 나중에 직접 실습하면서 다시 소개를 합니다. 자, 110페이지 교재를 보면 분류, 아까 단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죠. 이 분류에는 감독 분류와 무감독 분류라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 그럼 그 두 가지 방법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산업기사나 또는 기사시험 문제에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 되겠어요. 또 앞으로 수능 문제에도 나올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분류를 통해서 통계적인 또는 다양한 학문의 영역적인 부분에서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감독 분류는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에서 컴퓨터가 이 물체가
하천이다 또는 논이다, 감자밭이다, 옥수수밭이다 이렇게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학습이라는 걸 시켜야 돼요. 즉 바둑을 두는데 조훈현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둘이서 바둑을 두기 위해서는 알파고한테 미리 어떤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 지식과 정보가 뭐냐면 바둑을 두는 방법은 이렇게 두는 거다. 이렇게 두면 집을 딸 수가 있다. 이런 원리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려주고 컴퓨터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지역들을 정확하게 추출해내라 하는 방법이 감독 분류의 방법이 되겠고요. 무감독 분류의 방법은 좀 더 단순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K-민즈나 또는 아이소 데이터로 컴퓨터의 통계적인 방법만 적용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어요. 위의 방법과 아래 방법의 차이의 가장 큰 핵심은 감독 분류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정보들을 많이 심어주게 되는 거고, 향후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자동적으로 AI와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는 그런 모듈을 개발해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런 유성 영상 자료 처리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사이트의 토지 피복 지도에 관련해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이렇게 세 가지 분류 기법을 분류의 어떤 단계가 있다고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서비스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앞에를 잘 봐주세요. 대분류는 몇 개 항목이냐면 7개 항목이에요. 그렇죠? 중분류는 23개 항목이에요. 대분류의 시가, 즉 도시화 지역은 중분류에서는 공업지역, 상업지역, 민학시설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 이렇게 더 세분화되는 그러한 지도를, 주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주제도를 만들면서 우리가 다양한 그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분류 같은 경우 41개의 분류 항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분류를 예를 들어봅시다. 아리랑 3호나 3AO를 가지고 북한 평양 시내를 촬영을 했어요. 그럼 북한 평양 시내에는 시내 안에 농사를 짓는 지역 또는 아파트 지역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내서 농사를 짓는 지역의 면적을 알게 되면 벼나 옥수수의 생산량을 가지고서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평양시 내에서 농업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지금 소개된 것처럼 만약에 도시 지역 중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그래서 주거지역의 면적을 뽑아내게 된다면 인구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대략 아파트다, 몇 층짜리 건물이다, 몇 명이 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행정구역 내에 인구까지도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유성 데이터를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분류의 경우에 시가와 지역은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그 코드는 100번이에요. 이렇게 코드를 정해놓은 거는 우리가 어떤 지도를 갖다 쓸 때 나중에 토지 피복 지도도 쉐이프 파일 포맷 형식으로 가져와서 그 코드에 해당된 데이터만 뽑아내면 시가와 지역이 1997년도에 생산된 지도와 2017년에 생산된 지도를 비교해서 얼마만큼의 면적이 어느 동 또는 어느 구에서 증가하고 감소했는지를 정확하게 추출해내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 코드를 쓰게 됩니다. 이 분류 코드는 매우 중요한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자 7개의 분류 코드가 있다고 했던 대분류의 경우에는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큰 코드만 먼저 외우면 돼요. 대분류 7개 코드는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낼 거예요. 자, 어떻게 나눠진다? 시가와 지역은 100번, 농업지역은 200번, 산림지역은 300번, 초지는 400번, 습지는 500번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걸 기본 원리를 가지고서 다시 파생되어 있는 22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22개 또는 41개의 세분류 항목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암기